네, 반갑습니다. 유종현미 사연구소 유종현이고요. 우리 오늘 5월 학력평가를 보셨는데, 네, 일단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지금 3학년이 되고 나서 두 번째 모의고사인데,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다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도표를 이미 시작한 친구도 있을 거고, 도표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친구도 있을 거고,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부가 다 된 학생이라면, 이 시험에 이제 원점수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됐는지를 좀 보시고, 앞으로의 학습 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시험지 총평부터 좀 하자면, 개념에서 어려운 채점형 문항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념 난이도가 굉장히 평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1페이지부터 그냥 한 문제씩 쭉 볼게요. 그래서 1번 보시면은 1번은 그냥 늘 나오는 대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번을 정말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지금 2번의 밑줄 친 지역이 오리엔테이션이잖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공부를 할 때 어떤 이 사회학적 개념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외우지 않고 그냥 무작정 사례만 외운 친구들은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얘기사회화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아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을 찍은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오리엔테이션은 갑이 진행을 한 거죠. 갑이 오리엔테이션을 수강한 게 아니라. 그래서 갑의 얘기사회라고 볼 수는 없고, 갑이 누군가를 위해서 얘기사회를 해준 거죠.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을 보시면 수요일을 보시면 TV가 있죠. 우리 대중매체가 비공식적 사회기관이고 2차적 사회기관인 거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출제를 하고 있는데, 어김없이 올해도 5월에 출제를 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5번도 이제 표본에서 답을 냈는데, 표본이 실제 연구 대상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면은 정답을 찍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5월 평가원은 이게 항상 찐따 같은 포인트가 이거야. 갑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을의 얘기를 해. 왜 남 얘기를 해요? 너는 어디 가서 남 얘기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게 별로 안 좋은 친구들이잖아. 자기 얘기를 해야지 왜 남 얘기를 해? 근데 지금 갑이 자기 얘기를 하고 왔는 게 아니라 을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갑이 언급한 거는 을의 문화의 태도고, 을도 심지어 갑의 문화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연결을 지어줬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A랑 B가 반대로 찾았어도 답은 5번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7번은 사회적 소수자인데, 사회적 소수자는 늘 제가 얘기했듯이 차별받는 이유와 그다음에 그 차별받는 이유가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를 구분해 주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다면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8번, 9번은 넘어갈게요. 9번도 이 사회운동의 성립 요건 4가지 내가 너무 중요하다고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했는데 외우지를 않죠. 이제 그걸 알고 있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번이 어김없이 또 계층 구조를 묻는 게 아니라 계층 이동을 묻는 계층 이동 도표가 나왔는데, ABC를 찾아주는 과정도 이제 학생들이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이 지금 이 9칸이 의미하는 게, 이게 상중하 순서가 아니면은 상승 이동, 하강 이동에 의미하는 그 칸의 내용이 바뀌죠. 그래서 그 바뀌는 거를 화살표 처리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또 그거를 안 했으면 틀렸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번도 은근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얘는 지금 을국에서 나타난 문화변동의 스토리를 너네가 갑국으로 오해해서 풀지 않았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12번은 쉬웠고요. 13번도 쉬웠고 14번도 쉬웠는데, 15번이 또 3중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 이거 제가 오모 특강에서 유종임이 모의고사에서 정말 중점적으로 다뤘는데 역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예측력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표정이 왜 그래? 우리 조교가 내가 예측력이 뛰어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표정을 저를 쳐다봤어요. 야, 너 내 조교잖아. 그러면은 너도 내가 짱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짱이래요. 따봉을 날렸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빈곤도 쉽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17번 관료제 탈거도 쉬웠고, 그 다음에 18번은 그냥 국어.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19번도 쉬웠고, 20번이 이제 이 시험지에서 제일 지랄 맞은 문제예요. 그래서 뭐가 지랄 맞았냐면은, 이제 원래는 유분호 총, 요 인구의 비율이 정해졌어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부양 인구 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부양 인구가 안 구해지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적이 없으니까 이 부양 인구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시간을 많이 낭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 그 부양 인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다면은, 안 나오는 거는 그냥 과감하게 미지수를 두고 처리를 하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좀 과감하게 우리 강심장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 아가들이라서 아직 좀 이렇게 좀 무섭죠. 막 미지수 두면 안 될깡? 안 되겠지? 선생님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이러면서 안 뒀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둬야 되면 당연히 둬야 됩니다. 저도 미지수 두고 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등급컷은 물론 이게 해설강에 공개되면은 등급컷이 당연히 세상에 공개가 되겠죠.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1컷은 44점 정도로 형성될 것 같고요. 2컷은 40점, 3컷은 35점에서 36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예상을 잘 못하죠. 등급컷이 요즘에 계속 이 약발이 떨어졌는지 등급컷을 계속 틀려. 그래서 이제 저를 믿지 마시고 메가스터디나 그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점수를 이제 좀 신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어김없이 전문항 해설을 할 거고요. 아마도 제가 또 최초 공개가 되지 않을까. 저는 항상 최초 공개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 해설 강의를 올리시는 강사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풀었을지 좀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다른 강사들의 도표 풀이가 좀 개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궁금한 거는 다른 강사들의 20번 풀이가 너무 궁금해요. 얼마나 또 그지같이 풀어내고 있었을까? 그거를 보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1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밑줄 친 기역부터 미음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인데 기역부터 보시면 연구 결과가 발표된 거는 인간의 행위인 사회문화 현상이고요. 니은 벌집에 밀랍을 먹으면 분해하는 이 애벌레는 이 분해하는 거는 애벌레죠. 얘는 자연현상. 그다음에 디귿 체내에서 효소를 생성하는 것도 이 애벌레의 몸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자연현상이고요. 리을 국내 연구팀이 이 효소를 효모에서 배양했대요. 이 배양하는 거는 연구팀,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 미음 비닐과 페트병 제작에 활용하는 것도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1번 기역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이기 때문에 필연성이 아니라 개연성이 나타나고요. 니은 니은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명확합니다. 3번 디귿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이라서 특수성은 나타나지 않고요. 답은 4번 사회문화 현상은 확률의 원리가 적용이 되네요. 5번 미음과 같은 현상,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죠. 1번은 무난했다. 그 다음에 2번 얘가 이제 문제죠. 그래서 얘가 예상 오답률 순위 탑5에서 굉장히 높은 곳에 이제 위치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문제에 나와 있는 사회집단과 사회조직, 그 다음에 사회화 기관이 될 수 있는 것까지 밑줄을 좀 쳐볼게요. 월요일을 보시면 사내 등산 동호회 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땡땡 환경단체 시민단체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화요일을 보시면 노동조합, 그 다음에 가족, 동반 해외 파견 예정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은 네모네모 회사, 그 다음에 TV, 이거 너무 중요한 대중매체죠. 그 다음에 세모세모대학교, 연계 채용 프로그램 기획.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밑줄을 좀 쳐주시고요. 1번이 갑의 얘기사야냐 이렇게 봤는데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갑이 진행했대. 갑이 OT를 진행했다고. 그러면 갑이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거야? 갑이 사회화를 한 게 아니죠. 사회화를 시켜준 거잖아. 그래서 갑의 얘기사야가 아닙니다. 답이 1번이라고 찍으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끝까지 읽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월요일 일정표에 적혀있는 비공식 조직의 개수는 사내 등산 동아리 1개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일정에 적혀있는 2차 집단의 개수는 노동조합 1개입니다. 가족은 1차 집단이죠. 4번 수요일에 적혀있는 비공식적 사회기관의 개수는 회사랑 TV 2개죠. 대학교는 공식적 사회기관이기 때문에 답은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5번 자결이면서 공식인 거는 화요일 일정표에는 자결이면서 공식인 게 노동조합 1개죠. 얘가 월요일 일정표에는 사내 등산 동호회는 공식이 아니고 환경단체는 자결이면서 공식이라서 둘 다 1개라서 누가 더 많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답은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3번 개인과 사회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인데 실제로는지 명목론인지 찾아주시면 되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다. 그래서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사회규범 내에 존재할 때 사회규범의 영향을 깨닫지 못한대. 또 뭔가 사회규범이 사실 없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끝까지 읽으셔야 돼. 사회규범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제재를 받을 때 비로소 사회규범의 영향을 깨닫게 된대. 그러니까 쳐맞아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규범은 언제나 개인의 행동 범위를 정해주는 사회적 틀로 작용한다. 그래서 사회가 개인의 행동을 구속하고 있다는 사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회 실제론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기억.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라고 봅니다. 니은. 개인이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보는 게 이 제시문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한 줄 요약한 거지. 답은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사회의 속성을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없다고 보죠. 그 다음에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주는 수단에 불과하다. 사회를 깎아내리고 있기 때문에 얘는 사회 명목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답은 1번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의 속성, 이게 이제 사물 모의고사 오답률 1위였는데 말이 안 되죠. 그때 이후로 너희들이 문화의 속성에 대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 해설 강의를 보시는 분들을 위한 팁을 좀 드리자면, 공유성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공유성인데, 뭐뭐를 당연하게 여긴다,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여긴다, 이런 거 나오면 공유성입니다. 그 다음에 뭐 A국에서는, A국 사람들은 대부분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나오면 공유성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풀어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유료 버전, 우리 현장 학생들 제가 말고 또 몇 개 알려줬죠? 얘들아, 차별은 당연한 거예요. 차별은 당연한 거야. 이 쓴 세상에 그 맛을 너네들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가 가에 부각된 문화 속성은 A랑 B고 나는 A랑 C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가부터 보시면 티베트에서는 아침에 가족과 함께 버터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봐봐, 이거 나온다고, 자연스럽게 여긴다. 또 얘는 공유성이 일단 부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는 비타민과 열량을 보충하여 고산지대의 혹독한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체적 삶을 강조하는 가족 중심 문화와, 그 다음에 공양의 의미로 수행자들과 버터차를 나눠 마시는 티베트의 불교 문화, 이런 가족 중심 문화와 불교 문화가 이 버터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뭐 차 문화?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전체성도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지상 첫 층을 빵층으로 그 위에 층을 1층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일상적으로 통용된대. 이거는 독일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나에도 공유성이 부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독일로 유학이나 이민을 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층수 표기 방식에서 혼란을 겪는데, 그래서 이것도 지금 서로 다른 문화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유성의 내용이 맞습니다. 공유성을 두 번이나 찾을 수 있었고요. 이들은 층수 표기 방식의 차이는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현지 생활을 통해 독일의 층수 표기 방식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히게, 배우는 거니까 학습성도 부각이 되어 있고요. 1번. 그래서 이제 둘 다 공통적으로 부각된 게 A이기 때문에 A가 공유성.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인 B가 전체성이고요. C가 학습성이죠. 1번 A는 공유성, B는 전체성, C는 학습성이 맞습니다. 기억은 답이 될 수 있었고요. 니은 문화가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임. 요거는 공유성에 대한 선제이기 때문에 A에 해당하는 것도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 문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습득되는 것이라는 거 보여주는 거는 학습성인데 학습성은 B가 아니라 C였고요. 문화가 상호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얘는 전체성이기 때문에 C가 아니라 B가 되겠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됐죠?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갈게요. 5번. 요 사회조사 유형이 지금 해를 갈수록 쉬워지고 있어. 조금 불만입니다. 여기가 어려워야 재밌는데 너네들은 쉬운 게 좋죠? 저는 어려워야 재밌어요. 갑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박을 시작했다가 중독에 이른다는 기사를 접하고 청소년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여 이를 연구 주제로 선정했대요. 그래서 갑은 용돈이 적은 청소년이 많은 청소년보다 도박 중독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했네. 그래서 용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도박에 빠질, 지금 가설을 보시면 용돈이 적은 애들이 도박 중독 정도가 높을 것이다. 지금 부의 관계로 가설을 세운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가설 검증을 위해 갑은 도박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얘네가 연구 대상자이기 때문에 디귿이식은 표본 집단이 돼야 됩니다. 월 평균 용돈액은 독립변인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되겠고, 도박 중독 척도 검사. 그래서 중독 정도가 높대요. 점수가 높을수록. 그래서 얘도 종속변인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되는 거고요. 를 실시하였고, 이후 월 평균 용돈액이 평균 미만인 A집단. A집단은 용돈이 낮은 애들, 그 다음에 B집단은 용돈을 많이 받는 애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도박 중독 척도 검사를 비교했는데 자료 분석 결과 A집단에 비해 B집단의 도박 중독 척도 점사 발음 테스트 같아요. 도박 중독 척도 검사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대. 그럼 지금 가설은 부의 관계로 세웠는데 자료 분석 결과는 정의 관계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설은 당연히 기각이 돼야 되고요. 이씨. 제가 분필 부러지는 걸 너무 싫어해요. 저는 기각이 돼야 된다. 네, 1번부터 보시면 갑의 연구에서 니은 가설은 기각이 됐고요. 디귿은 실제 연구 대상 표본이 맞습니다. 답은 2번. 그 다음에 갑의 연구에서 리을은 독립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고요. 4번. 갑의 연구는 지금 갑은 실험법을 쓴 게 아니죠. 얘는 질문지법 썼잖아. 질문지법을 썼기 때문에 실험 집단이랑 통제 집단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5번. 시옷과 달리 기억, 주제 선정 단계는 같이 개입이 허용됐네요. 답은 2번이었다. 그 다음에 6번. 문아이의 태도. 자, 선생님, 갑이, 선생님, 땡땡국에는 뺨을 맞고가 아니라 뺨을 맞대고죠. 뺨을 맞으면 안 되죠. 뺨을 맞대고 쪽 소리를 내는 인사법이 있잖아요. 을이 세모세모국의 인사법은 우리나라 예절에 비춰봤을 때 저급하다. 자문화를 기준으로 타문화를 열등하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자문화 중심주의인데, 그거는 을의 태도죠. 그래서 을이 자문화 중심주의의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갑의 진술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었고, 갑은 땡땡국이 선진국이니까 땡땡국의 인사법은 세련된 것이라고 우리도 그 인사법을 따라야 된다. 얘가 문화 4대주의 입장인데 이 4대주의 입장은 을이 아니라 갑의 입장이죠. 갑이 문화 4대주의였습니다. 교사가 갑은 A로, 4대주의가 A, 을은 B로, B가 자문화 중심주의인데, 그런데 각 사회 문화는 그 사회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맥락을 고려했을 때 존중하는 C를 통해 이해하려고, 문화를 평가가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라고 보는 C가 문화 상대주의로 결정이 되셔야 되고요. 1번부터 보시면 자문화 정체성 유지에 4대주의는 기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문화를 상실할 우려가 높다는 비판을 받고요. 2번, B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아니라 문화 상대주의가 다양성 확보에 유리하죠. 3번,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은 자문화 중심주의가 받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었고요. 4번, 타문화를 수용하는 데 적극적인 건 문화 4대주의이기 때문에 A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이 답이죠. C와 달리 A랑 B, 얘네 둘은 문화 절대주의잖아. 그래서 C와 달리 A, B는 평가 대상으로 보죠. 답이 5번이죠. 넘어갈게요. 7번. 또 얘도 좀 읽어보시면, 법을 공부하기 위해 땡땡국으로 간 유학생. 그래서 유학생은 성취지입니다. 갑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주거 및 문화시설 이용해서 배제되는 차별을 받아. 그래서 갑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죠. 갑은 굳이 따지자면 이제 인종 때문에 차별을 받은 거고요. 얘는 선천적 요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입법 청원을 했대요. 뭔가 제도적 측면에 해결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을은 적극적 우대 정책을 통해 취업에 성공했대요. 얘들아, 적극적 우대 정책은 대상이 사회적 소수자죠. 그래서 을은 일단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해 있을 텐데요. 얘는 어린 시절 사고로 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얘는 후천적 요인이다 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이후 회사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지만 장애를 이유로 회사 내 승진에서 배제되는 차별을 받아 이직을 고민한 거는 역할 갈등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모네모국에서 병은 주류 집단과 다른 민족 출신이라는 이유로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받았대. 그래서 병은 갑이랑 마찬가지로 인종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는데요. 인종은 선천적인 거죠. 음. 그래서 각종 대회에서 꾸준히 성과를 거뒀지만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지 못한 채 은퇴를 했다. 국가대표 선수도 성취지휘죠. 둘 다 성취지휘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었고요. 니은은 역할 갈등이 아닙니다. 한번 갑은 제도 개선이 아닌 의식 개선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고자 했냐. 입법 청원은 제도적 측면이죠.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었고요. 4번 을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으로 얘들아 역차별은 주류 집단이 받는 거죠. 사회적 소수자는 역차별의 대상이 아닙니다. 답이 될 수 없고 답은 5번이었는데 을과 달리 병은 선천적 요인, 그죠? 차별을 받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넘어가시면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서 기갈성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봅시다. 인간은 타인의 반응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여기 너무 중요한 게 첫 번째 줄부터 나왔네. 의미 부여는 누구만 쓰는 표현이야? 상상론이죠. 과정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며 사회에 적응해 나간 존재인데 인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타인의 태도를 받아들이고 이게 상황을 정의하는 거죠. 자신들의 태도를 수정하며 주체적으로 자아를 구성해 나간다. 즉 자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타인의 태도를 내면화하는 성찰적 과정의 산물이다. 이거 너무너무 상상론에 대한 내용이고요. 1번부터 보시면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보는 건 갈등론. 2번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고 보는 건 기능론. 3번 사회가 유기체와 유사하다. 얘도 사회유기체설 기능론 거고요. 답은 4번이죠. 개인의 행위가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5번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기능론만 받습니다. 답은 4번이고 개 쉬웠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9번 이거 여기까지 나오냐? 여기까지 나와요? 내가 나와야 되는데 잠깐 돌려주세요. 얘도 이제 사회운동인데 우리 사회운동의 성립 요건은 좀 알고 있자. 사회운동이 되려면 요 4가지 조건을 갖고 있어야 돼. 첫 번째, 체계적 조직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구성원들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신념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구체적 활동 방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운동의 정의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사회운동은 사회 변화를 일으키거나 저지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집단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이거든. 일단 요거를 좀 머릿속에 넣고 우리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가 있는 날이라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는데 TV에서 요리 경험 프로그램 우승자가 한식의 가치를 널리하려고 한식의 명맥을 이어가는데 앞장서겠다는 소감을 발표했대. 얘는 우승자 한 명의 행위죠. 그죠? 집단적이야? 아니죠? 집단적이지 않은데 체계적 조직이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목표도 있고 뭐 신념도 있겠죠. 근데 체계적 조직도 없고 집단적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지속적이지도 않죠. 소감을 발표한 건 일회성이기 때문에 기억은 사회운동이 아닙니다. 니은 땡땡 저작권 협회. 이 협회라는 체계적 조직이 AI 창작물 저작권 문제를 알리고 권리 보호를 촉구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서명 캠페인이라는 구체적인 활동 방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니은은 사회운동이 맞는데요. 얘는 사회체제의 일부를 변혁하려는 개혁적 사회운동에 해당합니다.
디귿. 네모네모 시민단체가 취약계층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목표가 나왔고 시민단체라는 체계적 조직이 나왔죠. 매년 이어오던 얘는 지속적이었고요. 길거리 모금 운동이라는 구체적인 행동 방식도 나타났기 때문에 디귿도 사회운동인데 얘도 일부를 바꾸려는 개혁적 사회운동이다. 그다음에 리을. 주변 관중들이 쓰러진 멤버의 이름을 외치며 휴대폰 플래시를 밝히는 행동은 일단 관중들 자체가 체계적 조직이 아니죠. 그러면 얘는 일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릴도 사회운동이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기억으로 넘어올게요. 기억. 기억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 행동은 맞지만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됐죠? 니은. 니은은 특정 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이므로 사회운동이라 볼 수 없냐? 얘들아, 특정 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사회운동의 성립 요건만 갖추면 사회운동입니다. 볼 수 있죠? 답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고요. 디귿. 디귿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행동이므로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리을. 리을은 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군중의 일시적인 행동이므로, 그죠? 관중들의 일시적인 행동이므로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10번으로 넘어갈게요. 10번. 자, 도표가 나왔는데, 대칭 이동 도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둑판 표를 해석해주는 과정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ABC를 결정해야 되는데 ABC를 결정하는 과정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보시면 갑국의 자녀 세대 계층 대비 자녀 세대, 얘네를 기준으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 그러면 우리가 ABC의 자녀 세대 대비 계층 일치 비율을 보시면 A는 지금 30분의 A 대물림이 10이죠. 그래서 얘는 3분의 1이 되는 거고요. B는 50분의 15죠. 50분의 15 그냥 약분해버리면 10분의 3. 그 다음에 얘는 20분의 5라서 4분의 1인데 요거의 지금 대소관계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살짝 비율로 바꿔줘 볼게. 3분의 1은 33.3이죠. 10분의 3은 30이고요. 4분의 1은 25이기 때문에 가장 큰 거는 A가 가장 크네요. 그래서 중층이 가장 높다고 했기 때문에 A가 중층.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거는 25%가 가장 낮죠. 그래서 C가 상층이 가장 낮다 그랬으니까 C가 상층. 그러면 B가 이제 하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세 칸이 상승 이동, 이렇게 세 칸이 하강 이동이었는데 얘는 상중하 순서가 중구 남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화살표를 통해서 상승 이동에 해당하는 칸과 하강 이동에 해당하는 칸을 좀 구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칸이 어떻게 ABC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렇게 세 칸은 대물림이 되겠고, 그러면은 얘는 하에서 중으로 갔으니까 상승 이동, 얘는 상에서 중으로 갔으니까 하강 이동, 얘는 상에서 하로 갔으니까 하강 이동. 얘들아, 오지는 거 알려줄까요? 개 오지는 스킬이 있는데 얘는 사실 대물림을 기준으로 대칭 관계에 있어요. 얘는 하강 이동, 이렇게 둘은 하강이니까 이렇게가 상승 이동인데 이걸 모르셔도 되죠. 얘는 중에서 뭐야? 요렇게가 대칭이죠. 개 오지는 스킬을 잘못 쓸 뻔했어요. 얘가 하강이니까 얘가 상승이동, 얘가 상승이니까 이렇게가 대칭이잖아. 얘가 하강이동, 이렇게가 대칭이죠. 얘가 상승이동. 또 보시면은 중에서 하니까 하강, 중에서 상이니까 상승, 하에서 상이니까 상승,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모르셔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계층 대물림 비율은 이렇게 3개 더하면 되죠. 그래서 30%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 부모 세대는 하층 비율보다 30보다 상층 비율 20이 낮죠. 3번, 자녀 세대 중층 비율과 자녀 세대 중층 비율은 30이죠. 부모 세대 상층 비율 20은 같지 않고요. 4번, 세대 간 상승 이동 비율. 상승 이동 비율은 위로 화살표에 해당하는 수치를 다 더해주시면 10 더하기 5 더하기 10이라서 25. 얘가 세대 간 하강 이동 비율. 아래로 화살표 다 더해주면 되는데
이미 여기 30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25보다 크겠지? 30, 40, 45네요. 45보다 하강 이동 비율보다, 아니, 상승 이동 비율보다 하강 이동 비율이 높습니다. 답은 4번. 5번.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지금 중증이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형이 맞는데, 자녀 세대는 지금 상, 중, 하 갈수록 많아지는 피라미드형이기 때문에 모래시계형이 아니죠. 답이 될 수가 없었고요. 답은 4번. 그 다음에 11번으로 보시면 얘는 이제 문화의 변동이 나왔는데, 문화 변동 나오면은 항상 각 국가에서 나타난 문화 변동의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갑국 출신 이민자들이 을국으로 대거 이주했대. 그래서 지금 을국으로 갑국 사람들이 간 거죠. 직접 전파는 을국에서 나타난 거고, 갑국의 전통 축제 A가 을국에 전해졌는데 이후 을국에서는 A와, 이건 갑국이니까 을국 입장에서는 타문화요소죠. 타문화요소와 을국의 전통 종교 을의 자문화요소가 결합해 기존의 A와는 다른 새로운 축제. 그래서 자문화요소와 타문화요소가 결합해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문화요소가 나타나는 건 문화융합의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을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은 B는 미디어를 통해 갑국과 병국으로 전해졌대. 그럼 얘는 간접 전파가 되겠지? 갑국과 병국에는 간접 전파가 나타났는데, 갑국과 병국에서도 즐기는 여러 축제 중 하나. 갑국과 병국에 이미 기존의 축제가 있었는데 그거 플러스 얘도 향유한 거기 때문에 둘 다 간접 전파의 결과 문화 공존이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니? 네, 됐죠? 1번. 각국에서는 간접 전파가 나타났죠? 답이 될 수가 없고요. 2번. 자극 전파는 지금 새 나라 어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번. 병국에서는 문화 공존이 나타났죠? 답이 될 수 없고요. 4번. 을국과 달리 갑국에서는 문화 융합이 아니라 공존이 나타났습니다. 답은 5번이죠? 갑국과 병국은 모두 간접 전파가 나타났네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정말 쉬웠는데 이거 이제 대충 읽으시면은 을국이랑 갑국에다가 이제 요거를 썼을 수도 있어. 항상 똑바로 읽으셔야 됩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그다음에 사회변동의 방향에는 진화론과 순환론을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강력한 아사비아를 지닌 유목민은 새로운 문명을 시작하는 존재인데, 아사비아란 공동의 목적을 위해 구성원을 결속하게 만드는 집단적 연대의식으로 유목민이 정착민의 도시를 공격하고 정복하는 추진력이 된대. 근데 얘들아, 나는 여기서 벌써 순환론을 찾았어요. 왜냐면 힘이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정복한다는 거는 약한 민족은 멸망한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멸망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순환론밖에 없잖아. 그러나 유목민이 문명을 이루고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 문명이 번성하고 안정될수록 안락과 풍요에 익숙해지며 본래의 강인함을 잃게 된다. 그 다음에 아사비아가 약해진 문명은 외부의 위협을 막아낼 단결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새로운 유목민에게 정복당하며 멸망이 핵심이죠. 그래서 흥망성쇠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순환론. 미래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순환론은 미래 사회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고요. 니은 사회 변동을 동일한 과정에 주기는 순환론에서만 쓰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답은 기억니은 1번이었고요. 디귿 사회 변동이 항상 발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는 건 항상 발전만 한다고 보는 진화론. 그 다음에 이전보다 복잡하고 분화된 모습으로 변동한다고 보는 것도 진화론입니다. 답은 1번이었다. 그러면 13번, 얘는 이제 하위 문화죠. 보시면 갑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A를 사용한대. 그래서 A는 갑국의 이제 주류 문화죠. 근데 일부 지역 사람만이 지역 언어인 B 언어. 여기가 중요하지. 일부 지역의 사람들만이. 그래서 B는 지역 문화, 하위 문화 중에서도 이제 지역 문화였는데, 자유로운 지역 언어 사용을 허용해온 각국은 국가 통합을 목적으로 행정, 법률, 학교 등에서 지역 언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했대요. 얘는 하위 문화를 말살시키는 거잖아. 특히 학교에서의 지역 언어 사용은 처벌로 이어질 정도로 강하게 통제됐고요.
B 언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이 정책이 지역 문화를 억압한다고 보아 지역 언어를 되살리려는 운동을 전개했대요. 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펼친 사회 운동이고요. A 언어 사용을 거부하고, 근데 여기 봐봐, A 언어는 주류 문화인데 주류 문화를 거부한대요. 그래서 B 언어는 하위 문화에서 반문화로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 결과 지역 언어 교육이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얘들아, 13번 문제 정말 좋은 문제예요. 정말 좋은 문제야. A 언어는 각국에서 반문화가 아니라 항상 주류 문화였습니다. 그 다음에 B 언어는 기역 시행 이전과 이후 모두 하위 문화고 반문화도 하위 문화이기 때문에 모두 하위 문화 맞네요. 답은 2번이고요. 3번 니은에서의 문화는 지역 문화는 문화가 뒤에 나왔죠. 그래서 넓은 의미고. 4번 디귿은 하위 문화 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아니라 이 B 언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노력이죠. 그래서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라고 하셔야 되고. 5번 리을은 비물질 문화, 언어는 비물질 문화잖아. 근데 비물질 문화의 보존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는데, 법률, 이런 사회 제도도 비물질 문화죠. 물질 문화가 아니라 비물질 문화의 보존을 위한 비물질 문화의 변화에 해당합니다. 답은 2번이었고 14번으로 넘어갈게요. 얘는 이제 일탈이론인데 굉장히 쉬운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BC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범죄를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취업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정당한 방법으로는 경제적 성공을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여기 보시면은 지금 취업이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실패하고 있죠. 그다음에 경제적 성공도 목표잖아요. 근데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얘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해당하는데 A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A가 머튼. 그렇군요. 청소년의 온라인 중고 거래 사기 범죄도 급증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청소년은 교우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온라인 중고 거래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사기 수법을 배우고,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일탈이 학습의 결과라고 보는 건 차별 교제 이론밖에 없기 때문에 B로 설명할 수 있어서 B가 차별 교제 이론이 되는 거고요. C. 네. 또한 청소년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한 경향도 있는데 가볍게 했던 거짓말 밑줄, 얘가 1차적 일탈이고요. 이내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밑줄, 얘가 낙인. 그 다음에 이를 내면한 밑줄, 얘가 부정적 자를 내면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범죄 밑줄, 얘가 2차적 일탈이죠.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하는 C가 낙인 이론이 되는 거고요. 여기 안 나오죠. 여기 안 나오죠. 저 좀 나오게 해주세요. 1번 A는 일탈 행동의 대책으로 정상 집단 간의 교류 촉진을 제시하는 건 차별규제 이론이죠. 2번 일탈자가 부정적자가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건 낙인 이론이고요. 3번 2차적 일탈 행동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주는 게 유일하게 낙인 이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C가 낙인 이론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고요. 4번 A와 달리 C는 일탈의 대촉으로 낙인 이론은 낙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지, 또 제도화된 기회 확대를 강조하는 건 머튼의 아노미 이론. 5번 차별적 제재를 일탈의 원인으로 보는 건 차교가 아니라 낙인입니다. 네, 답이 될 수가 없었죠. 답은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려웠던 도표를 좀 볼 건데, 일단 얘는 3중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A, B, C를 먼저 찾아주시면 B, C와 달리 A는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A가 사회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사전 예방적 성격, B가 보험, 나머지 하나의 C가 부조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일단 채울 수 있는 것부터 채워볼게. 전체 수혜자가 87이라는 건 아무것도 받지 않는 비수혜자가 13이 있다는 거죠. 일단 요거를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 표현을 좀 해석하셔야 되는데, 중복 수혜자 중
B의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 그럼 중복 수혜자는 요건데, 그 중에서 B를 안 받는 사람은 얘네들은 이제 B를 다 받잖아. 그럼 얘네는 중복 수혜자 중 C의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대. 그러면은 C를 받지 않는 중복 수혜자는 얘네죠. 이 둘이 수치가 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복 수혜자 중 A의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의 수. 얘네는 B 수혜자의 5%래. 근데 지금 B 수혜자를 모르죠. 일단 요거는 아직은 처리할 수가 없는 거고, B와 C의 혜택을 동시에 받는 사람 수는 C 수혜자의 25%래. 그래서 지금 B랑 C의 중복 수급자는 20의 25%, 25%는 4분의 1이니까 20의 4분의 1은 5%죠. B와 C의 중복 수급자가 5인데 3중 수혜자가 전체 인구의 2%래. 근데 B랑 C를 동시에 받는 게 5%니까 여기가 3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괄호친 거를 다시 올라가서 해석하시면 중복 수혜자 중 A의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 3은 B 수혜자의 5%는 20분의 1이잖아. 그럼 B가 60으로 결정이 되네. B 수혜자가 60이라서 기역은 60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칸을 채우는 게 문제인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미지수를 뒀어요. 그래서 어떻게 뒀냐면, 지금 C를 다 더하면 20이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 지금 5 플러스 A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15 마이너스 A를 썼어. 그럼 부조를 다 더해서 20이잖아. 그 다음에 B 수혜자는 다 더해서 60이어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5 플러스 A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55 마이너스 A를 썼어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다 더해서 24여야 되는데 여기 지금 2 플러스 2A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22 마이너스 2A를 썼거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지금 보험을 다 더하면 60이죠. 요거를 다 더하면 60이잖아. 응? 60 더하기 지금 부조 지금 안 더한 거 요거랑 요거 요렇게 두 칸을 합친 게 15죠. 15. 요거랑 요거를 더하면 15잖아. A끼리 없어지고 더하기 지금 안 더한 게 이거밖에 없잖아. 22 마이너스 2A 22 마이너스 2A를 한 게 걔가 지금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전체 수자가 87이다. 요렇게 좀 정리를 해줬거든. 그랬더니 A가 바로 나오죠. 이렇게 둘이 더하면 37에 이렇게 둘이 더하면 97이니까 97 빼기 2A가 87이라서 A는 5가 됩니다. 그래서 A를 구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실제 수치를 써줄게요. 여기가 10, 그 다음에 여기도 5, 여기도 5, 그 다음에 여기는 50, 그 다음에 여기는 10을 빼야 되니까 12.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고 손가락이 초록색이 됐어. 잠깐만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나머지는 이제 표를 해석만 하시면 되는데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 도대체 43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기억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니은 서비스만 받는 사람 수는 10이죠. 전체 인구의 12%다. 니은은 답이 될 수 있고 디귿 전체 인구 중 중복 수혜자가 아닌 사람 수. 내가 현장에서 늘 얘기하는데 이거 전체 수혜 중복 수혜자가 아닌 사람 수를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는 정말 찐따 같은 풀이라 그랬어. 이렇게 하시는 분 진짜 있어요. 근데 나 다른 선생님 해설 강의 봐봐. 더 하고 있을걸? 그러지 말고 중복 수급자를 다 더해. 그러면은 15잖아. 100에서 15를 빼시면 85입니다. 얘는 전체 수혜자 수는 87이죠? 87보다 작네요. 리을. 강제가입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얘는 이제 보험이잖아. 그럼 이것도 찐따같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진짜 있어요. 내가 해설 아직 아무도 안 올랐는데 그냥 딱 보면 알아. 4개 더 하고 있을걸? 그러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잖아. 60이죠? 얘는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부조죠. 부조만 받는 사람 10의 6배가 60이네요. 답은 니은 리을 4번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원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 도표풀이 때문이 아닐까. 제가 유명해진 이유는 도표풀이 때문인데 사실 막 엄청나게 막
정말 천재적인 방법으로 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걸 다 못해. 당연한 거거든. 이런 접근 방식이 계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데 그냥 항상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실수를 유발하는 풀이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도표를 어려워하고 도표를 많이 틀리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뭐 남들에 비해서 정말 천재적인 접근 방식을 갖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방식인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 방법을 안 쓰는 것 뿐이지 내가 천재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여러분들의 자유죠. 나는 그 비효율적인 풀이를 하는 선생님 거를 계속 듣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또 그게 또 잘 맞는 애들도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직관적이고 빠르고 정확한 풀이를 지향하기 때문에 다른 강사들의 도표 풀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16번 빈곤이 굉장히 쉽게 나왔는데요. A부터 보시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 얘가 결핍된 상태인 A가 절대적 빈곤, B는 사회 구성원 다수가 누리는, 그래서 소득 분포를 고려하겠다는 거죠. 상대적 빈곤인데요. 1번 소득 수익 높은 국가에서도 절빈 상빈이 모두 나타납니다. 2번 주관적으로 빈곤하다고 인식하는 상태는 주관적 빈곤이죠. 여기는 없고요. 3번 B는 소득 분포를 고려하는 개념, 이거 상대적 빈곤이잖아. B가 상빈이 맞기 때문에 답은 3번. 너무 쉬웠죠? 4번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은 모든 유형의 빈곤에 다 느낄 수가 있고요. 5번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은 매년 바뀌죠. 17번 관료제랑 탈관료제인데 얘도 이제 좀 보시면 A의 사례인 땡땡 회사의 스쿼드 조직은 독자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직군이 하나의 팀을 이뤄 운영됩니다. 또 팀제 조직의 사례는 사실 탈관료제인데 그냥 그렇게 사례로 외우지 말고 특징을 좀 더 읽어봐. 이 조직은 구성원들에게 높은 자율성과 재량권을 부여한대. 또 구성원들의 선택 기회가 풍부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이 분권화되어 있는 A가 당연히 탈관료제가 되는 거고요. 부여함으로써 급변하는 외부 환경 속에서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외부 사회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건 탈관료제였다. 그 다음에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B에 기반한 조직이 규정과 절차의 엄격한 준수, 그죠? 그래서 B가 관료제고요. 관료제는 이제 엄격한 문서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규정과 절차의 엄격한 준수를 강조합니다. 관료제는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단점이 있었죠. 1번 기억은 얘들아 높은 자율성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규정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게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그냥 매뉴얼대로 할 거라고 믿을 수 있잖아. 근데 자율성과 재량권을 부여하면은 저 새끼가 어떤 짓을 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유종의미 사회연구소도 대표적인 탈관료제 기업이죠. 맞잖아. 그래서 상윤이 이런 상윤이 우리 촬영 교육에 저번에 1시간 지각해가지고 내가 정말 죽여버릴 뻔했는데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 내가 탈관료제 조직이라서 뭐 이렇게 뭐 사내 규정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지각하면은 지각하는구나. 재량권을 부여한 거죠. 알아서 출근해라. 수연이도 재량권이 있죠. 그래서 내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 이렇게 안 하잖아. 그냥 자유롭게 재택근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수연이가 언제 무슨 일을 할지 내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틀렸고요. 2번 B는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체계, 얘는 관료제의 특징인데 B가 관료제가 맞기 때문에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3번 공식적 통제는 둘 다죠. 둘 다 공식 조직의 운영 원리이기 때문에 공식적 통제가 이루어진다. 4번 목적 전치 현상은 관료제의 역기능이었죠. 5번 탈관료제는 상향식 의사결정, 관료제는 하향식 의사결정이죠. 또 이제 우리 유종의미 사연구소도 탈관료제이기 때문에 뭔가를 제가 결정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 수연이가 모든 거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디자인도 이렇게 해. 오늘도 내가 썸네일을, 내일이 어버이날이잖아. 그래서 뭔가 어버이날 느낌이 나게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그건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냥 이렇게 해. 저번이랑 똑같이 해.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 의사결정이 이렇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내가 윗사람이라는 건 아니고 그냥 표현이 그래요, 원래. 이렇게 아랫사람, 부하 직원이 이제 위에 있는 의사결정권자들한테 이제 의견을 전달하는.
관료제는 하향식이죠. 그래서 의사결정권자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밑에는 이제 까라면 까는 그런 게 이제 관료제고요.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18번. 얘는 이제 너무 쉽죠. 그래서 세계화의 문제점에서 최근 트렌드가 또 반영됐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실 이건 최근은 아니죠. 한 2년 됐죠.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인해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의 공급이 위축되며 주요 수입국이었던 유럽 국가들은 심각한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었고, 이에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이는 전기료와 난방비 인상으로 이어져 세계 각국의 에너지 비용 부담. 얘네 둘이 싸우는데 왜 세계 각국이 피해를 봐야 돼? 뭐 이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미국에서 발생한 부실 금융 상품의 손실은 해당 자산을 대량 보유하고 있던 각국 금융기관으로 빠르게 전이됐대. 미국에서 지금 경제위기가 발생했는데 여러 나라한테 이게 전이 된 거죠.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왜 도대체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됐냐? 그래서 답이 5번이죠. 이유는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높아져서 특정 지역의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 때문. 이거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렵죠? 19번. 얘는 이제 자료 수집 방법인데, 내가 이제 5월 평가원이래. 5월 학력평가 출제자들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채점형을 안 냈죠? 이유가 무엇이죠? 도대체 왜 안 낸 거야? 채점형을 안 내면은 개념에서 어디서 변별을 하겠다는 거야? 말이 안 돼요. 반성하세요. 채점형을 하나 냈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성하시고 우리 육무 출제자들은 제 얘기를 좀 참고하셔서 채점형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채점형. 볼게요. 표는 자료 수집 방법 ABC의 일반적인 특징인데, 나에는 A와 달리 BC만의 특징인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그럼 BC가 이제 질문지법이랑 면접법 중에 하나가 되겠고, A가 실험법으로 확정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가에는 실험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1번 보시면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 요거는 질적 연구에서 중시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에는 셋 다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경험적 자료의 수집에 적합한 거는 셋 다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죠. 3번. B가 면접법이라면 그러면 라에는 이제 면접법 말고 하나, 질문지법의 특징이 들어가야 되는데, 표준화된 도구로 대량의 자료를 획득하기 용이한 거는 질문지법의 특징이기 때문에 답은 3번. 4번. C가 면접법이라면 다에는 실험법과 질문지법의 공통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양적 연구에서 활용된 거 맞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5번. B가 질문지법이라면 C는 면접법이죠. 그럼 A와 달리 C, 면접법은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가 융통성을 발휘하기 가장 용이합니다. 답은 3번이었고, 대망의 20번. 얘가 이제 좀 문제가 많은 문제인데, 얘들아, 일단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가중평균이야. 이거 작년 5월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소재인데, 가중평균을 막 쓰시면 안 돼. 막 쓰시면 안 됩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막 쓰시면 안 돼.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가중평균을 통해서 구하는 비율은 분모의 비율이거든?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봐봐. 지금 여기에 나타난 거는 시기별 노령화 지수야.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분의 노인 인구잖아. 그죠? 이건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하는 가중평균의 비율은 유소년 인구의 지역별 비율입니다. 그래서 T년 보시면 20, 80, 50이니까 20, 80의 정 가운데 위치하죠. 그래서 T년에는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 1대 1이었어. 근데 T 플러스 50년은 75랑 100은 25 차이 나죠? 150이랑 100은 50 차이 나죠? 그래서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 T 플러스 50년에 2대 1로 바뀌었다는 게 중요해요. 2대 1로.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요
노령화 지수에 관한 표현만 가지고 나머지를 처리해 줘야 되거든. 그럼 볼게. T년의 A지역의 유소년 인구는 5분의 1이죠. 얘는 5분의 4죠. 그 다음에 75는 4분의 3이고 150은 2분의 3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유소년 인구의 경우 T년과 T 플러스 50년이 동일하대. A지역은. 그럼 봐봐. A지역과 B지역의 T년과 T 플러스 50년의 유부노총의 비율을 구해야 되거든. 지금 얘랑 얘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양인구의 경우 A지역은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 증가했는데 B지역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경제성장 동력은 어쩌고저쩌고. 근데 우리가 또 뭐를 알아들으면 T년의 유소년 인구는 A지역과 B지역이 또 1대1이었거든. 그러면은 요렇게 세 개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유소년 인구가 얘랑 얘가 동일해야 되지. 근데 얘는 유소년 인구에 해당하는 게 5고 얘도 5니까 일단은 여기다가 5, 여기도 5를 써볼게. 그죠? 일단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노인 인구가 1이네. 1. 그 다음에 여기는 노인 인구가 4죠. 그죠? 근데 얘도 지금 U분의 노잖아. 근데 우리가 A지역의 T 플러스 50년 U도 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수치와 이거에 해당하는 수치, 그 다음에 이거에 해당하는 수치가 다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통분을 할 때 5랑 4를 같게 그냥 맞춰줘 버릴게. 그래서 20으로 바꿔줄게요. 20. 요거에 해당하는 수치랑 요거에 해당하는 수치랑 요거에 해당하는 수치가 다 같아야 되니까 20으로 바꾸면 T년의 유소년 인구가 20명일 때 노인 인구는 25분의 1은 20분의 4잖아. 응? 그 다음에 얘는 20분의 16이죠. B지역은 T년의 20분의 노인 인구가 16.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은 얘가 20분의 15가 되는데 지금 유소년 인구가 2대 1이지. 그럼 여기는 유소년 인구가 10명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유소년 인구가 10명이면은 노인 인구가 15명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겹치는 걸 같게 맞춰주는 그 통분 과정이 이 문제에서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가 겹치는 부분인지가 이렇게가 사실 겹치는 부분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찾는 과정이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부양 인구도 문제야.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부양 인구수가 결정이 안 돼요. 결정이 안 돼.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어. 부양 인구는 A적은 증가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A라고 두면은 여기는 그냥 A보다 크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B지역은 T년과 T 플러스 50이 동일하대. 그럼 여기가 B면은 여기도 B겠죠. 그럼 이게 이제 불만인 거야. 제가 불만이 아니라 너네들이 불만이죠. 왜 부양 인구가 정해지지 않냐? 그럼 뭐 어쩌라고? 안 정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정리해 주시고요. 1번 갑국 전체 유소년 인구는 T 플러스 50년은 30명, T년은 40명. 두 배가 아니고요. 2번 T 플러스 50년의 노인 인구는 두 지역이 동일하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A지역의 유소년 인구는 지금 유소년 부양비는 A분의 20에서 A보다 큰 거분의 20이죠. 우리 피자 논리에서 공부했잖아. 피자 논리. 분수는 분모분의 분자인데 분자가 자로 끝나니까 얘를 피자라고 생각하라고. 응? 그럼 분모는 같이 먹는 친구들이고 이 분수값은 내 몫이라 그랬죠? 그러면 너네 생각해봐. 분모, 친구들은 많아졌어. 근데 피자는 똑같아. 그럼 내가 먹는 양은 줄어들죠.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했고요. 4번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B지역의 노년 부양비. 그럼 노년 부양비도 지금 B분의 16에서 B분의 15가 됐죠. 그럼 이거는 직관적으로 감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각국의 경제성장 동력은
전체 인구에서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한대. 그럼 보시면은 지금 전체 인구 분의 부양 인구의 비율이 t년은 지금 요렇게 더하면 60분의 60 플러스 a 더하기 b분의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a 플러스 b죠. 근데 t 플러스 50년에는 여기까지 나와요. 지금 30 더하기 30이니까 60 플러스 a보다 큰 거 더하기 b분의 a보다 큰 거 더하기 b거든. 그러면 이게 분모의 증가율보다 분자의 증가율이 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을 해봐봐. 예를 들어서 10분의 5라는 분수가 있었어. 10분의 5라는 분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게 10분의 요게 5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근데 분수랑 분자가 똑같은 만큼 증가했지. 그죠? 분자도 A보다 큰 거, 화살표 한 개만큼 증가하고, 분모 분자가 다 똑같은 만큼 증가했잖아. 그럼 분모 분자가 다 2씩 커졌다고 칠게. 그럼 얘는 12분의 7이 되죠. 응? 그럼 얘는 증가율이 20%야. 근데 얘는 증가율이 5분의 2라서 40%야. 그럼 지금 분자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커질 수밖에 없어. 다른 분수를 해볼까? 뭐 100분의 뭐 40이라는 분수가 있었는데 분수랑 분자를 똑같은 만큼 증가시켜 볼게. 150분의 90이 쳐볼까? 둘 다 이제 50씩 더 해버린 거야. 그럼 얘는 50% 증가죠. 근데 얘는 증가율이 125% 증가잖아. 그러니까 얘가 훨씬 빠르죠. 둘 다 똑같이 증가했는데. 그래서 얘도 보시면 60분의 A, 60 더하기 A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B였는데 60보다 A 큰 거 더하기 B분의 A 큰 거 더하기 B라서 얘는 결국에 분자 분모가 똑같이 화살표 하나만큼 늘어난 거잖아. 그럼 똑같이 더해졌을 때 분모의 증가율보다 분자의 증가율이 더 커서 분자 값은 커진다. 그래서 전체 인구에서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비례하니까 증가해야죠. 이게 어려웠어. 이게 어려웠고 5번 선지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분자, 분모가 둘 다 같은 값만큼 증가했을 때 분자의 증가율이 빠른지 분모의 증가율이 빠른지 요거를 생각하는 과정이 좀 어려웠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우리 5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느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이제 추세를 좀 알려드릴게. 작년 육모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 구모 그 다음에 작년 수능 이거 지금 도표가 다 3개 나왔거든. 계층 도표랑 그 다음에 보장제도 그 다음에 부양비. 작년 구모에 바둑판표를 재구성하는 계층 이동 도표가 나왔어요. 작년 수능도 계층 이동 도표가 나왔어. 그죠? 그죠? 사회보장제도는 작년 육모에는 그냥 2중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나왔는데 작년 수능에 3중 벤 다이어그램 나왔죠? 작년 수능에 3중 벤 다이어그램 나왔죠? 3월 모의고사도 3중 벤 다이어그램 나왔고 이번 5월 모의 3중 벤 다이어그램 나왔어. 올해 3월 모의고사도 계층 이동도표 나왔고요. 5월 모의고사도 계층 이동도표 나왔어. 부양비도 얘는 쉽게 나왔는데 얘는 이제 분수의 논리를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얘도 분수의 논리를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3월 모의고사는 쉽게 나왔는데 이번에도 분수의 논리를 이용하는 게 출제됐어. 분수의 논리를 이용하는 걸 너네들이 어려워해. 2중보다는 3중이 어려워. 계층 구조, 상중하 비율 묻는 것보다는 상승이동, 하강이동을 물어보는 게 훨씬 어려워. 이번 5월 모의고사는 도표에다가 힘을 빡 준 거야. 근데 이 트렌드가 6모, 9모 수능에도 이어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표를 정말 제대로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진 한 해입니다. 작년에 근데 채점형이 안 나왔냐 개념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개념 도표가 올해 다 어려울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도표 커리큘럼이 5월 9일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백제 강의가 도표 100문제로 우리가 도표를 싹 정리할 건데, 이 제가 교재를 이제 오늘 발주를 넣었는데, 우리 교재에 제가 자체 제작한 문제가 정말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꼴랑 뭐 한 10문제 넣어놓고 자체 제작 교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다른 강사들이랑은 달리, 저는 자체 제작 문제가 30문항이 넘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경 써서 잘 만들었고요. 5월 9일에 송파다원 9시 반부터 1시까지 1차 개강을 하고요. 2차 개강은 6월 모의고사 이후에 아마 6월 6일에 2차 개강을 할 것 같아요. 2차 개강은 날짜랑 시간이 정해지면은 추후에 다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5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 어버이날이 내일인데 이 사회문화 성적이 우리 어버이에게 선물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뭐 저는 뭐 해드릴까요? 우리 어버이한테 해드릴 게 없네. 네, 이제 들으시면 고생 많으셨고, 저랑은 다른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